아이고, 성규야. 왜 이렇게 빨리 떠났니? 할머니, 아빠 왜 안 와? 성규야, 이 애는 어쩌라고? 엄마 혼자 어떻게 해? 할머니 왜 울어? 어디 아파? 성규야, 걱정하지 마. 준호는 엄마가 잘 키울게. 엄마가 목숨 걸고 키울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준호야,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다 해줄게. 20살을 간 넘긴 성규가 3살 연상인 미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은 미정이 성규의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지할 친정도 없던 미정은 갈 곳이 없었고 준혜는 두 사람의 어린 나이와 미정이의 불량한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태어나라이 때문에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미정이는 갈 곳이 없어요. 아이 태어나고 제가 독립할 수 있는 돈 모을 때까지만 부탁드릴게요. 준혜는 깊은 한숨과 함께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아들이 짊어진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임신한 미정은 태교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소한 일마다 성규와 부딪혔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3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이 답답했는지 미정의 불만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애 아빠가 되겠다는 거야? 남들 다 입는 웨딩드레스도 못 입혀주면서. 성규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20살 청년에게 가장의 무게는 버거웠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이에게 애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울어대면 짜증스럽게 등을 돌렸고 돌봄은 모두 순애의 몫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들리는 준호의 울음소리에 미정은 베개로 귀를 막았습니다. 반면 순애는 잠옷 차림으로 벌떡 일어나 아이를 달랬습니다. 며느리는 잠을 자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돌보는 기묘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막 어른이 된 성규는 아빠라는 책임감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저녁에는 배달일과 24시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서너 시간 뿐이었습니다. 성규의 손은 굳은 살로 갈라졌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준혜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성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규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엄마. 준호도 보란듯이 키워야 하고 미정이 웨딩드레스 입혀줘야지요. 그리고 엄마도 잘 모시고 싶고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무리한 노동은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과로에 시달리던 성규는 배달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한 트럭이 성규의 오토바이를 들이박아 큰 사고가 났고 성규는 그 자리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규의 나이 고작 25살. 손자 준호는 겨우 5살의 아빠를 잃은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 울린 순애의 절규도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20대 중반 청년의 짧은 인생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한 달이 될 무렵, 아직 성규의 49제도 지내기 전인데, 미정은 집에 있는 짐과 돈을 모두 챙겨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순애가 장보기 위해 잠깐 나간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미정은 쪽지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어린 준호는 눈물만 그렁거릴 뿐 엄마를 찾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도 잃어버리고 며느리마저 떠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의 품에는 이제 막 5살이 된 어린 준호만 남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는 안 오는 거예요? 준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손자에게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아이를 꽉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만은 절대 잃지 않겠다고. 이렇게 순애와 준호 두 사람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미정마저 흔적 없이 사라진 뒤 순애는 5살 준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좁은 단칸방에서 할머니와 손자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준호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가는 아빠 성규를 밤마다 그리워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준호 안 보고 싶을까? 작은 목소리로 묻는 손자를 보며 순애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단다. 준호가 잘 때도 밥 먹을 때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순애의 하루는 새벽 4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잠든 사이 나가 폐지를 주워 고물상에 팔고 준호를 어린이집에 보낸 뒤 낮에는 식당에서 청소를 하고 허드렛 일을 다녔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아이가 애미 없는 자식이라는 놀림을 받진 않을까 걱정되어 더욱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특히 손자 밥상만큼은 늘 따뜻하게 차려주었습니다. 순애는 준호가 좋아하는 맵지 않은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부드러운 두부를 조심스럽게 건져 준호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씩씩해진다. 우리 준호. 부드러운 계란찜과 달달 짭짤한 소고기 장조림, 김치도 아이 입에 맞게 덜 맵게 담가주었습니다. 옷은 안 좋은 냄새가 날까 좋은 향기의 섬유유 연체를 넣어 매일 깨끗하게 빨아 입혔고, 비록 얻어 신기는 신발이지만 행여 흙이라도 묻어 있을까 매일 밤 물수건으로 신발 곳곳을 닦아냈습니다. 준혜의 지극한 정성 속에서 준호는 또래보다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랐습니다. 변변한 동화책 한 권 없이 누가 가르쳐 준 적 없어도 6살이 되자마자 혼자서 글을 깨우치기 시작했고, 어린이집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모범생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준호 할머님, 준호가 정말 착하고 똑똑해요. 다른 아이들도 잘 도와주고요. 어린이집 선생님의 말에 순애는 뿌듯함과 동시에 아련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을 아들인 성규가 봤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고생을 어린 나이에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른 새벽에 나가는 할머니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도 모른 채 잠든 척했고, 할머니가 밤늦게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할머니 일찍 주무세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느새 8살이 되었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혜는 손자의 성장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히 점점 흐려지는 시력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규가 죽고 얼마 뒤 녹내장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순애는 앞으로 손자 준호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는 날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준혜는 준호가 먹고 싶다는 통닭을 사러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비록 시장에서 파는 작은 통닭 한 마리였지만 다른 집 아이들처럼 피자 햄버거를 사달라고 떼쓰지 않는 어린 준호를 위한 만찬이었습니다. 노란 봉투 안에 들어있는 갓 튀긴 통닭은 사방에 고소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왔다. 하지만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뛰어나와 안겼을 준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준호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딘가 낯익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미정이었습니다. 3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 집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미정은 예전보다 훨씬 말끔해진 모습에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네요. 미정은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했습니다. 준혜는 손에 들고 있던 통닭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의 연락도 안부도 없던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정아, 갑자기 웬일이야? 준호 데려가려고 왔어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혜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 이제 상황이 안정됐으니까 준호를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친엄마잖아요. 준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노릇이라고는 제대로 하지 않던, 더군다나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그런 사람이 친엄마라는 이유로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정아, 3년 동안 어디 있었니?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잖아. 그건 제 사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준호를 데려가겠습니다. 준혜는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정성껏 키웠어도 법적으로는 미정이 친엄마였습니다. 친모가 살아있는 이상 자신에게는 손자를 지킬 어떤 권리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엄마라는 존재를 거의 잊고 지냈는데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가 자신을 데려가겠다고 하니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저 여기 있을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준호를 보며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깐, 미정아. 준호는 내가 젖먹이 때부터 키우며
나랑 떨어진 적이 없어. 갑자기 어떻게?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고요. 그리고 어머니,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면서요? 요 앞 호남 슈퍼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완전 장님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럼 그때 가서 우리 준호는 누가 돌봐요? 그리고 준호는 어차피 제 친아들이고요. 전 친엄마라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고, 마치 두고 간 물건을 찾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깨져버렸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할머니와 손자의 사랑이 엄마와 자식의 관계보다 가까울 수는 없었습니다. 준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법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데려가면서 최대한 순혜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준혜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미정의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아이 목소리도 언제든 들을 수 있게 전화하세요. 아, 어머니가 자주 찾아오시면 되겠네요. 그 말에 순혜는 눈물이 쏟아지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손자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준호는 울며 할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꼭 보러 와야 해요. 약속해요. 준혜는 아이를 꽉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 할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준호 얼굴 보러 갈 거야. 그렇게 준호는 미정과 함께 순혜의 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고, 준호야. 내 강아지. 순혜는 빈 집에서 혼자 남아 손자가 놓고 간 장난감들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며느리 미정은 약속대로 1년 정도는 준호와 순혜와의 통화를 허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 뒤부터 점점 전화는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준혜가 집 앞에서 준호를 간절하게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준호야.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도 순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미정이 준호를 데려온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우연히 만난 성규의 학교 후배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규 형이 죽기 얼마 전에 무슨 보험을 들었다고 들었어. 우리 고모가 보험 쪽 일을 하는데 나보고 소개시켜달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하는 일이 험한 일이라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서 다리 하나 잃은 걸 본 뒤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나 봐. 아마 아이 앞으로 해놓은 걸걸? 도박 빚에 허덕이던 미정과 동거남 상호에게 이 말은 천금 같았습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준호였지만 준호가 미성년자였기에 친권자인 미정이 아이를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정에게 아이는 아들이 아니라 그저 돈을 빼낼 수 있는 통장 계좌에 불과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린 준호의 비참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누렸던 따뜻한 보살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아이였지만 학교 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준호를 학교에 보내긴 했지만 그것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따뜻한 밥은커녕 과자나 라면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으며 굶는 날도 다반수였습니다. 엄마, 밥 먹고 싶어요. 8살 아이의 간절한 요청에도 미정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바쁜 거 안 보이니? 알아서 먹어. 미정은 도박판을 전전하느라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준호를 돌보기보다는 상호와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호는 더욱 거칠었습니다. 준호가 조금만 소리를 내도 화를 냈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소리야? 또 상호는 준호를 방 구석으로 몰아붙이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무서워서 울음도 제대로 울 수 없었습니다. 순애의 집에서 된장찌개 속 두부를 조심스럽게 건져 올려주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점점 아득한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계란찜을 부드럽게 떠먹여 주던 그 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야 씩씩해진다던 할머니의 목소리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준호는 밤마다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인 미정은 그런 아이를 보호해주거나 달래주기는커녕 오히려 화내고 소리 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야, 재수없게 울지 마. 할머니가 그렇게 가르치든? 이것이 친모 미정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정과 상호가 갈취한 성규의 보험금은 이미 눈 녹듯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당장 쓸 생활비조차 없었으며 도박 빚은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빚쟁이들이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거야? 보험금 남은 건 보험금 날린 지가 언젠데. 정말 짜증나 죽겠어. 빚쟁이들의 위협의 상호는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로 흉악해져 갔고 준호를 바라보는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미정과 상호는 순애가 준호를 찾아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준호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할머니가 학교로 찾아올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야, 할머니한테서 전화 오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알지? 상호는 아이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며 협박했습니다. 엄마가 잘해준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해야 해? 혹시라도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오면 모르는 척하고 할머니 보고 싶다는 소리 하면 큰일 난다. 알겠어? 준호는 무서워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며칠에 한 번씩 순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은 준호 옆에서 감시하며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순애는 전화 너머로 그것을 눈치채기 어려웠습니다. 엄마가 잘해주니? 맛있는 것도 해주고? 네, 엄마가 잘해줘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거짓말을 하는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정은 옆에서 아이를 노려보며 더 연기하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보다 엄마가 더 좋아요. 이 말을 할 때 준호는 눈물을 흘렸지만 순애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손자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상호가 준호를 다그쳤습니다. 야! 잘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여기 있던 일 말하면 너 혼날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상호와 미정은 준호가 듣고 있는 앞에서도 거침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8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활발하고 밝았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준호야, 도시락은 어디 있니? 그냥 배 아파서 안 먹을 거예요. 준호는 굶주린 채로 학교를 다니는 일이 잦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만이 아이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한편 순애는 손자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미정이 살던 동네를 찾아다니며 소식을 물었지만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본 적 없나요? 수른애는 준호의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못 봤네요. 미정과 상호는 의도적으로 순애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빚쟁이들을 피하면서 동시에 순애의 추적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정과 상호의 눈에는 아이의 미래나 행복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준호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은 점점 더 먼 기억이 되어갔습니다. 어느새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준호가 16살이 되던 그해 겨울, 준호에게 또 한 번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추운 밤, 미정은 도박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가파른 계단을 오르던 미정은 발을 헛디뎠고 몸이 뒤로 젖혀지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미정은 목이 꺾이고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이웃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도박과 술로 망가진 삶의 끝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조문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호는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죽으면서 남은 것은 어린 준호와 빚뿐이었습니다. 정규의 보험금은 이미 오래전에 도박으로 날아갔고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독촉했습니다. 상호에게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준호에게로 향했습니다. 16살 소녀는 이제 더 이상 돈줄이 아닌 덜어내고 싶은 짐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상호는 예전 교도소에서 알게 된 섬 출신 지인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출소 후 고향인 섬으로 돌아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늘 일손이 필요하다고 말했었습니다. 상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곧 중학교를 졸업하는 16살 남자아이를 보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통화를 끊은 상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짐도 덜고 당장 필요한 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였습니다. 상호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서 앉아봐. 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호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죽은 후 상호의 태도는 더욱 차갑고 거칠어졌습니다. 상호는 준호에게 잔혹한 거짓말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너네 할머니 말인데 사실 작년에 돌아가셨어. 너 충격받을까봐 말 안 한 거야. 노인네가 죽기 전엔 치매가 와서 아들도 손자도 다 기억 못했던 모양이더라고. 준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조차 못하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 이제 중학교 졸업하잖아. 일하러 가야지. 그럼 고등학교는요? 무슨 고등학교? 임마, 우리한테 그럴 돈 있어? 직충이 짓 할 생각하지 말고. 네 몫은 네가 벌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죽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불안했는데 결국 이런 결말이었습니다. 섬에 괜찮은 공장이 있어. 거기 가면 숙식 해결되고 돈도 벌 수 있어. 너한테 좋은 기회야. 상호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준호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힘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상호는 준호를 데리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낡은 여객선이 정박해 있었고 짐과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상호는 준호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잘 다녀오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애정도 없었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상호는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배 난간을 붙잡고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가웠고 파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16살 소년의 가슴 속에는 공포와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외딴 섬. 항구는 작고 낡았으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장 관리인이 준호를 데리고 갔습니다. 쇠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 안은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 준호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일자리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한편 순애가 연락이 끊긴 준호를 찾아 헤맨 지도 어느덧 8년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연락이 끊긴 후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단 하루도 손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이 준호를 데려가기 전부터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한 순애의 시력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상태로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겹쳐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도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 계단을 못 보고 넘어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력이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지금처럼 무리하시면 실명하실 수 있어요. 병원 복도에 나와 앉은 순애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준호를 어떻게 찾을까? 준호 얼굴을 어떻게 알아볼까? 그래서 순애는 더욱 절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이 멀기 전에 손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아 근근히 생활비를 마련하면서도 손자를 찾는 일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오면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맸고 여름이 오면 땀을 흘리며 골목을 누볐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거리의 얼굴도 흐릿하게 보였지만 준호의 얼굴만은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두려 애썼습니다. 한편 며칠 후 상호는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할머님,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호 이 자식이 글쎄 집에 있던 돈을 몽땅 훔쳐서 가출했지 뭐예요. 순애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 준호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준호 녀석이 GM이 있을 때부터 문제가 아주 많아서 골치덩어리였어요. 할머니한테도 연락하고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친구들하고 어디서 헛지거리하고 돌아다니는지 당최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죠. 아무튼 뭐 일단 경찰에 가출 신고했으니 그리 아시라고요. 상호는 사기꾼답게 거짓말로 쉽게 순애를 속이려 들었습니다. 순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8년을 찾아다닌 손자가 돈을 훔치고 가출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준호한테 연락 오거나 집에 돌아오면 꼭 알려주세요. 전화를 끄는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상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호가 그럴 리 없다고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흐릿한 시야로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경찰서에도 갔지만 가출 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어두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공허함만이 차올랐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넌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어디든 건강하게만 있어다오. 외딴 섬의 공장에서 준호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16 소년에게 주어진 것은 쇠를 깎고 기름을 닦고 짐을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했고 쉬는 날은 한 달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기상종이 울렸고 밤 9시가 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갈라졌고 등은 무거운 짐 때문에 휘었습니다. 밥은 찬밥에 건더기 없는 된장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공장 관리인은 준호가 조금만 느리게 움직여도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빨리 움직여!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냐? 준호는 입을 다물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이 되면 좁고 습한 숙소에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된장찌개 속 두부를 건져주던 손길, 계란찜을 떠먹여 주던 따뜻한 목소리.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기억이나 하셨을까? 그 생각이 준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버티자, 살아남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18살이 되던 해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평생 이곳에서 썩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장 관리인의 감시가 느슨해지는 틈을 노렸습니다. 한밤중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 준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철조망을 넘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바닷가에 닿았을 때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거세게 밀려왔고 짠 바닷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습니다. 팔다리가 저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이곳에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헤엄쳤을까. 멀리 작은 배 한 척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남은 힘을 다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늘이 도운 것인지 다행히 고기잡이를 나온 어부가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어부는 물에 빠진 소년을 배에 끌어올렸습니다. 준호는 배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드디어 탈출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준호는 몸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준호는 섬에서 되도록 먼 곳으로 이동해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창고를 청소하고 밤에는 식당 배달일을 했습니다. 마치 준호의 아빠 성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서점에 배달을 갔다가 책꽂이에 꽂힌 고졸 검정고시 교재를 발견했습니다. 준호는 그 책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계속 학교에 다녔다면 어땠을까? 만약 할머니가 교복 입은 내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날부터 준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나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준호는 불행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고생한 끝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어서 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독학으로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쓰러질 듯 힘든 날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준호는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늦은 22살에 서울의 유명 대학 법학과에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과 로스쿨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것은 준호의 나이 33살 때였습니다. 준호는 유명 로펌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약자들을 위한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당 해고당한 노동자,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는 주민, 학대받는 아동을 위해 성심껏 변론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사건이 많았지만 준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준호를 존경했으며 심지어 유명 정치인의 러브콜을 받을 정도로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법조인이 된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이었지만 밤이 되어 혼자가 되면 준호에게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가끔 할머니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 속 두부를 건져주시던 그 손길.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치매로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는 상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순간에 저를 기억하셨을까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애달픔이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가슴 한구석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리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80살을 바라보게 된 순애는 여전히 준호와 함께 지냈던 달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단층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 가파른 계단, 좁은 골목길.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지만 순애처럼 갈 곳 없는 노인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대문에 파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준애는 손끝으로 그 스티커를 더듬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제 시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사람 얼굴도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여길 떠나면 준호가 자신을 못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애는 이 동네가 손자에게 남긴 마지막 닻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약 준호가 언젠가 자신을 찾아온다면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 모여들었고 순애도 이웃의 부축을 받으며 참석했습니다. 개발업체 직원은 보상금과 이주 대책을 설명했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고 평생 살던 집을 그냥 쫓겨날 수는 없다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준애는 준호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이곳을 지켜야 했습니다. 며칠 후 주민 대표 몇 명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준애는 흐릿한 시야로 그 남자를 바라봤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은 준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30 중반을 넘긴 변호사는 최근 이곳 재개발 반대 소송을 맡아 주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뢰인 명단을 보다가 한 이름에서 멈칫했습니다. 김순애. 잠시 묘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감정이나 기억이 나는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담당 변호사인 준호에게 설명했고 준호는 꼼꼼하게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준애는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혹시 가출한 손자가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출한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 그 말이 준호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준호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달동네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주민들과 면담하고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준호는 이 동네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낡고 불편해 보였지만 왠지 익숙하면서 동시에 따뜻함도 느껴졌습니다. 준애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애는 마당에 나와 흐릿한 시력으로 더듬거리며 빨래를 걸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하자 순애는 고맙다며 집 안으로 들어와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화장대 위에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남자가 안고 있는 아기. 준호는 왠지 모를 이끌림에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이 다 되어가 순애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준호는 그저 오랜만에 가까이 맡아보는 집밥 냄새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 순애는 이왕 집 안에 들어온 거 함께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준호를 붙들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가 불편했지만 시력도 안 좋은 노인이 더듬거리며 차리는 밥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애가 상을 차려 내왔습니다. 된장찌개와 계란찜, 그리고 메추리알 장조림. 준호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 순애는 된장찌개 속 두부를 조심스럽게 건져 준호의 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익숙한 손길.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 흩어졌던 기억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집 사진 속 남성, 할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이 맛. 정확히 이 맛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던 바로 그 된장찌개. 밥 위에 올려진 두부를 먹던 그 순간들. 모든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순애는 흐릿한 시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화장대로 다시 달려가 액자를 들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자신입니다. 그리고 이 된장찌개를 만든 사람이 자신의 할머니입니다. 준호는 액자를 들고 순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순애는 준호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당황해했습니다. 변호사님, 반찬이 입맛에 영 안 맞으세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가 누구예요? 순애는 손을 뻗어 액자를 더듬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자, 내 강아지죠? 우리 준호 돌막 지났을 땐가 우리 아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아들 이름은 이성규. 아니, 변호사님이 어떻게 우리 아들 이름을 아세요? 할머니, 저예요. 제가 준호예요. 그 순간 순애의 손이 준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얼굴의 윤곽. 순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니? 진짜 준호가 맞아?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준호야, 우리 강아지, 내 손자가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20년이 훌쩍 넘긴 끝에 만난 재회였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얼굴을 계속 어루만졌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손자의 존재가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마른 손을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상호가 말했던 거짓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치매에 걸려 자신을 잊고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매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치매로 저를 잊으셨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혜는 고개를 저으며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준호야. 할머니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어. 준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준호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6세 외딴 섬으로 보내진 일. 상호가 자신에게 한 거짓말. 공장에서의 2년. 목숨을 건 탈출.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 준혜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자가 그토록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준혜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가 8살 때 미정에게 끌려간 후부터 오랫동안 손자를 찾아 헤맨 일.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일. 그 사람이 나한테는 내가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고 했어.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했다고. 준혜의 말에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호는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기 위해 양쪽에 거짓말을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준혜에게는 준호가 도망갔다고, 준호에게는 할머니가 죽었다고. 그 아저씨는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해요. 준호는 변호사답겠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미지유인, 사기, 허위 신고. 상호가 저지른 범죄는 명확했지만, 그러나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시점에 법으로 상호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수소문 끝에 상호의 근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상호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암 말기 상태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여관방 달새를 전전하며 자신이 죽을 날만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상호에게 복수하고 싶었으나 분노의 감정을 삼키고 상호의 불행한 인생 말로를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용서가 아닌 인과응보의 결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달동네 재개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준호는 여전히 약자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이제 손자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기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준호는 순애의 방을 정성껏 꾸몄습니다. 순애의 흐릿한 시야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순애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예전처럼 두부를 조심스럽게 건져 준호의 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라, 준호야. 네, 할머니. 준호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준혜도 준호의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가 밥 먹는 소리를 들으며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린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식사 준비하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인데, 그동안 못 준 사랑, 매일매일 너한테 주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란다. 식사 후 준호는 순애의 팔을 부축하며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순애는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손자의 팔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의 이야기를 조금씩 채워나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변호사가 된 이야기를, 약자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애는 자랑스러워하며 준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네 애비가 이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내가 죽어서 이 애비 볼 낯이 없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준호의 말에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할머니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순애는 준호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맛있다. 준호야, 우리 준호가 요리도 잘하네. 할머니한테 배웠죠. 할머니, 된장찌개 맛은 못 따라가지만요. 밤이 되어 준호는 할머니를 방까지 모셨습니다. 순애는 침대에 누우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저도요. 할머니, 이제 제가 평생 할머니 모실게요. 순애는 생전 본 적 없는 편안한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슴 한구석에 있던 빈자리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력을 잃어가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기적의 밥상은 그렇게 다시 차려졌습니다. 잃어버린 세월은 돌아올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나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